장례식장 구석 자리였습니다. 향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 그 안에서 저만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주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얼굴 그대로 8회를 알고 지냈는데도 저는 그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되는 분이 저를 한번 쳐다봤다가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만했지요. 저는 그 집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발인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그분이 가족들을 한자리에 부르는 걸 보면서 이제 그만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뜨개 목도리를 가방에 밀어넣던 참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반드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앞면에 만년필로 쓴 글씨, 그 사람 글씨였습니다. 획이 조금 흔들린 걸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정혜 씨에게 제 이름이었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큰아들의 입이 벌어졌고 며느리 되는 분은 남편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물음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6회를 함께 걸었는데 저는 그 집에서 여전히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8회 전, 벚꽃이 지던 봄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밤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면 방이 조용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그 사람 숨소리에 맞춰 잠을 깼는데 그게 없어지니 시간이 어디쯤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계를 봐야 아침인 줄 알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2 공기가 나왔습니다. 손에 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공기는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그걸 데워 먹고 또 2 공기를 지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남의 임종은 수도 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 사람 하나 보내고 나니 배운 게 하나도 소용이 없더군요. 혼자였어요. 아들 민석이가 한 달에 1번 다녀갔지만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 집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렇게 1해가 가고 2해가 갔습니다. 문화센터에 나가게 된 건 순전히 오영숙 씨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분인데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해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어느 날 이러시더군요. 정혜 씨, 얼굴이 종이 같아. 사람 얼굴이 아니야.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60에 재혼했다가 3년 만에 갈라선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사람 둘을 한 집에 붙여놓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요. 그러고는 저를 인문학 강좌에 끌고 갔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20명쯤, 형광등이 하얗고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옆자리에 남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강사가 농담을 하면 다들 웃는데 그분은 노트에 뭘 적고만 있었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만년필로 필기하는 사람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곁눈질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때 그분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워드렸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이런 걸 아직 읽으시는 분이 있네요.
그분이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면서 웃으시더군요. 국어 가르치던 버릇이 잘 안 없어집니다. 김성호 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지하 카페에서 차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별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를 언제 보냈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10년, 저는 9회. 그 말을 주고받고 나서 둘 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그 침묵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질 무렵부터 강의가 끝나면 같이 걸었습니다. 문화센터 뒤편에 벚꽃길이 있었습니다. 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제 어깨에 붙은 꽃잎을 떼어주려다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에 봄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60 넘은 여자가 그런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뛴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머리가 한참 뒤에 따라오는 일이요. 우리는 음악 취향이 비슷했습니다. 오래된 가곡을 좋아했습니다. 그분 휴대전화에 저장된 노래가 제 것과 절반쯤 겹쳤습니다. 그걸 확인하던 날 둘 다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같이 걷는 날이 늘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20분을 아무 말 없이 걸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40년을 산 남편하고도 그런 침묵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카페 주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두 분 부부시죠? 우리는 동시에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고 서로를 봤다가 또 웃었습니다. 부인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게 더 우스웠거든요.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건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그게 우리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화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우편함에서 그 봉투를 꺼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씁니까? 겉봉에 만년필 글씨로 제 이름. 이정혜 씨에게. 집에 들어와 앉지도 못하고 현관에서 뜯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종이를 접었다가 폈습니다. 접었다가 또 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을 그날 밤에 몇 번이나 읽었는지 저는 지금도 세어보지 못합니다. 과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녀가 두고 간 빈 상자. 저는 그 안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자가 오래도록 채워지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제 손이 아니라 낯선 사람 가방에서 나오게 되리라는 것도요. 그해 여름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분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손목을 삐끗하셨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3번쯤 하고 나서야 병원 이름을 대셨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세요?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30년을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하던 사람이 저였는데 막상 반대편에 선이 대답할 말이 없더군요.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별일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그 5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산을 하나만 들고 걸은 날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서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분 우산이 낡아서 살이 하나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도 그걸 제 쪽으로 자꾸 기울이셨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그분 왼쪽 어깨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어깨 젖으셨어요. 젖었네요. 그러고는 우산을 더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 대신 어깨를 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10월에는 동해에 갔습니다. 1박 2일. 방은 따로 잡았습니다. 서로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예약할 때 자연스럽게 2개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고 바람이 짰습니다. 해가 올라오는 걸 같이 봤습니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수첩에 뭘 적으셨습니다. 뭘 쓰시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보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는 사흘 뒤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다보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과자 상자에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때가 12통째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가을이 제일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분 쪽이 먼저였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이러시더군요.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되겠느냐고.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이 청혼인지 아닌지 저는 한참을 헤아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듣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정희 씨, 나는 도장 찍고 3년 만에 갈라섰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조심하던 사람들이 도장 하나 찍고 나니까 서로한테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통장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나중에는 김치 담그는 방식까지 문제가 됐다고요. 좋을 때 굳이 확인 도장을 왜 찍어?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둘은 그 얘기를 3번쯤 나눴습니다. 결론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 민석이가 걸렸습니다. 아버지 보내고 아직 마음을 못 추스른 아이였습니다. 그분은 아들, 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나이 60 넘은 아비가 재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뭘 먼저 떠올리겠느냐고요. 돈이지요. 말을 안 해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림은 합치지 않는다. 생활비는 각자 쓴다. 재산은 서로 손대지 않는다. 그 대신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간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약속입니다. 서로를 지키려고 만든 규칙이었는데 결국 우리를 갈라놓은 것도 그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좋았습니다. 정말이지 좋았어요. 자식들에게 알리기로 한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먼저 제 아들부터 만났습니다. 민석이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그분 자식들은 뭐래요? 사람을 묻지 않고 자식을 먼저 묻더군요. 그게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니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난 얼굴이었으니까요. 또 아프기 시작하면 그땐 누가 옆에 있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쪽 집은 더 어려웠습니다. 큰아들 도연 씨를 처음 만난 날 그분 댁 거실이었습니다. 딸 수진 씨가 과일을 내왔습니다. 며느리 되는 분은 소파 끝에 앉아 무릎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인사를 받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건 저희한테 미리 상의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려는 걸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살림 합칠 생각도 없다고. 그저 목요일마다 같이 걷는 사이라고요. 도연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두 분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뭔지 사실은 우리도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데 손끝이 서늘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목요일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분 댁 식구들이 저를 대놓고 나무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웠습니다. 명절 앞두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못 나가겠다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그분이 곤란해질 걸 알았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도연 씨가 아버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는 걸요. 한 달쯤 뒤 며느리 되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공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선생님,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정하시지만 몇 년 뒤엔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때 되면 병원비가 들어가고 요양원이 들어가고 그건 결국 자식들 몫이라고요. 저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압니다. 저도 며느리였고 저도 자식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나중에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정리하고 있구나. 저는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안 먹었습니다. 도연 씨가 아버지한테 화를 냈다는 건 수진 씨한테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부터 제 쪽이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딸이었어요. 어머니 보내고 아버지가 3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자기는 봤다고 그 얘기를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는요,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요. 그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 집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텐데요. 가을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였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낫겠어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자식들 사이 나빠지는 거 저는 못 봅니다. 그분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찻잔만 두 손으로 감싸고 계셨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오독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한참 뒤에 이러시더군요. 정희 씨, 네. 나는 이 나이에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없어지는 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만나지 말자고. 2달만 서로 시간을 갖자고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흘도 못 가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받자마자 이러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안 만나면 잊힐 줄 알았는데 안 만나니까 더 또렷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우리는 다시 목요일에 만났습니다.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저를 붙들고 이러시더군요. 자식들 눈치 보다가
관 뚜껑 닫히면 그때 억울해서 어쩌려고 그러느냐고요. 그 억센 말투에 저는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목도리를 떴습니다. 회색 실이었습니다. 손이 굼떠서 한 달이 걸렸어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 그냥 어느 목요일에 종이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목에 두르셨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러고는 봄이 될 때까지 그 목도리만 하셨습니다. 다른 걸 하고 나온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겨울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그러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자식들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반대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지요.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자고 목요일에 만나 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64이 되었고 그분은 66이 되셨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요일 2시에 만나던 분이 1시에 나와 계셨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 이름을 헷갈리셨습니다.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었는데 글씨가 달랐습니다. 그분 글씨는 획이 곱고 반듯했습니다. 국어 선생이 30년 쓴 글씨였으니까요. 그날 편지는 첫 줄부터 획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잘못 쓴 글자를 2번 덧그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창가로 들고 갔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편지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줄이 위아래로 나란히요.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자국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목요일에 그분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은 일이 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3번째 목요일에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카페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창가가 아니라 구석 자리였습니다. 목도리를 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의 첫 추위가 온 날이었는데도요. 앉자마자 이러시더군요. 정희 씨,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찻잔을 잡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지 않고 창밖만 봤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나이에 이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욕심을 부렸다고요.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미안해했으면 저는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때문이면 제가 그쪽에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2번.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분한테 화를 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그 6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고, 사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느냐고요. 목소리가 커져서 옆자리 손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편지는 더 못 씁니다.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안 쓰겠다도 아니고 못 쓰겠다니요. 저는 그 말꼬리를 붙잡고 몇 년을 곱씹었습니다. 그분이 카페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은 찻잔에서 김이 사라지는 걸 끝까지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100통이 넘었습니다. 6해 동안 한 달에 2통씩. 저는 그걸 다 꺼내서 방바닥에 늘어놨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첫 통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어깨에 봄이 앉았습니다. 바다보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목도리를 두르니 겨울이 짧습니다. 다 읽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편지 쓸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정리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말을 저는 그의 처음으로 제 입으로 해봤습니다. 64세요. 영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가 우리 집으로 건너오셨습니다. 방바닥에 편지가 널려 있는 걸 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주저앉으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러시더군요. 정희 씨, 이거 뭔가 이상해. 남자가 마음이 식으면 연락이 뜸해지지 저렇게 날짜 잡아서 정리하러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저건 통보가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미련으로 들렸거든요. 그 뒤로 저는 목요일에 문화센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딱 한 번 그분을 봤습니다. 시장 앞이었습니다. 저쪽 횡단보도에 그분이 서 계셨어요. 회색 목도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뜬 그 목도리였습니다. 가을이 아니라 봄이었는데요.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옆에서 젊은 여자분이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 수진 씨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봤을지도 모릅니다. 보고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상자를 장롱 위로 올렸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요. 그러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들었다고 말을 꺼내다 말고 한참을 못 이었습니다. 정희 씨 김 선생님이. 저는 그 뒷말을 듣기 전에 알았습니다. 발인이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게 사흘 전이라고요. 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집 누구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롱 위에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그 안에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실이 남아서 제가 하나 더 떠놓은 게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 한 번만 올리고 아무한테도 패 끼치지 않고 돌아오자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제 이름이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칸이 있고 그 옆에 관계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5분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 사람이 와서 기다리기에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러고 또 서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지인이라고 쓰기에는 6해가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름만 적고 관계 칸은 비워뒀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빈칸,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향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국화 사이로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웃고 계셨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겠더군요. 머리가 아직 덜 셌을 때였습니다. 제가 알던 얼굴보다 젊었습니다. 저를 2번 올렸습니다.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을 병원에서 서서 일한 다리인데요. 상주들이 맞절을 했습니다. 큰아들 되는 분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물러났습니다. 식당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육개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앞에 놓인 국이 식는 걸 봤습니다. 영숙 씨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 전날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전화로 미안하다고,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하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자인 게 어떤 건지 아시는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텅 빈 집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수진 씨가 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제 앞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와주셨네요. 그러고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손을 잡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수진 씨가 아버지 마지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게 사흘 전 새벽이었다고 했습니다. 폐렴이 겹쳤다고요.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수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셨어요. 무슨 이름이었느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서류를 정리하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식을 압니다. 30년을 그 종이에 사람 이름을 받아 적었으니까요. 눈이 맨 아래로 갔습니다. 보호자 성명란에 만년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밑에 관계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서류는 2장이었습니다. 아래에 다시 작성된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어요. 가족들이 도착한 뒤에 다시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도현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년 전부터 지갑에 넣고 다니셨대요. 응급실에서 그 종이를 꺼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흐린 사람이,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대는 사람이 지갑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는 겁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2년 전이라고요. 저를 밀어내던 그 가을부터 그 종이를 넣고 다니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큰아들 되는 분이 왔습니다. 동생 손에서 종이를 가져가더니 저를 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목소리가 낮고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시는 분입니까?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회를 목요일마다 만났습니다. 편지를 100통 넘게 받았습니다. 목도리를 떠드렸고 그 목도리를 겨울마다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아본 게 딱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제 입으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상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옆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고 복도 끝에서 누가 통화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남은 실로 떠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이지 못한 겁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남이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복도 의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새벽 3시가 되니 사람 소리가 끊겼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목도리를 가방에 밀어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분이 상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걸 봤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올리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반드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에서 갈색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앞면에 만년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정희 씨에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들 되는 분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맡겼느냐고요. 2년 전입니다. 그 대답에 가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 되는 분은 윤재구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40년 친구였다고요. 봉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열어야 하는 서류라고요. 2개를 같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가 먼저입니다.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셨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되는 분이 물을 한 컵 떠다 놓았습니다. 큰아들은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접힌 종이가 3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펴는데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획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한 줄 쓰고 다음 줄로 넘어가는 자리마다 간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는 2번 덧그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쓰느라 몇 날을 앉아 있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수진 씨가 대신 읽었습니다. 정희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겁니다.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내가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거기서 수진 씨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2년 전 가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잊고 다음에는 얼굴을 잊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잊는다고요. 나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30년을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누가 어떻게 돌보는지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나를 돌보려고 했을 겁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내 병시중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는 게 무서웠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몇 해를 씻기고 먹이고 밤을 새워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당신은 보호자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닙니다. 내 아이들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할 리도 없습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워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어냈습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야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나는 밤새 연습을 하고 나갔습니다. 편지를 못 쓴다고 한 건 그건 참말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문장이 자꾸 끊겼습니다. 같은 줄을 2번 쓰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아채기 전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정희 씨,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도 사흘째 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늘 쓴 걸 잊을까봐 아침마다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 이름을 100번쯤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건 다 흐려지는데 그 이름은 아직 또렷합니다. 우리는 끝내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없었고 같은 주소에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제일 편안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만큼은 남편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가 종이를 내렸습니다. 빈소가 조용했습니다.
상주 자리에서 누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되는 분이 먼저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 곤란해지실 수 있다고 했던 그 목소리를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재구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2장이었습니다. 유언장과 진단서였습니다. 진단서를 보고 저는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경과 소견서, 발급일이 2년 전 9월, 담당의 한준호, 소결란에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서류였습니다. 병원에서 그 종이를 몇백 장 봤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발급일이 9월 10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저를 밀어낸 게 그달 말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짧았습니다. 집과 예금은 전부 자식들에게, 저에게 남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한테 뭘 남기면 자식들이 이 사람을 원망하겠느냐고요. 원망할 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년필 한 자루. 그것만은 이정희에게 전한다고요. 윤 변호사가 가방에서 그걸 꺼냈습니다. 6해 동안 100통이 넘는 편지를 쓴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몸통이 닳아서 색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아직 무거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큰아들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전화를 받습니다. 목요일마다 나가시는 것도 알았고 못 나가게 한 것도 접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응급실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관계 칸이 비어 있던 그 종이였습니다. 이게 왜 비어 있는지 저는 아까까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쓸 말이 없어서 비운 게 아니었다고요. 쓸 수가 없어서 비운 거였다고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43 먹은 산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잘못 키우신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한 말이라고요. 아이들이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저는 그날 새벽에 알았습니다. 저를 밀어낸 그 손이 저를 지키던 손이었다는 것을요. 2년을요. 2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2년 동안 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요.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옆자리로 오시겠습니까? 가족들이 서는 자리였습니다. 목도리를 두 손으로 쥐고 저는 그 줄에 섰습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유골함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목도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남은 실로 떠놓았던 한 번도 들이지 못한 그 목도리였습니다. 납골당 유리문 앞에서 큰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넣어주시겠습니까? 함 옆에 목도리를 개어 넣었습니다. 회색실이 어두운 칸 안에서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볍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8해가 그 소리 하나로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 되는 분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도 한동안은 어떻게 지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밥을 2공기 지었다가 한 공기를 버렸습니다. 만년필은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장은 하셨느냐, 병원은 다녀오셨느냐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 전화가 저를 살렸습니다. 영숙 씨가 허리를 붙잡고 다시 저를 끌어냈습니다. 정희 씨, 이번엔 내가 끌고 갈 거야. 문화센터에 다시 나갔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아니었습니다. 그 강의실에는 못 들어가겠더군요. 대신 아래층 손뜨개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온 건 4월이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게 있다고요. 수첩이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서 그분이 뭘 적던 그 수첩.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앞쪽에는 편지 초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한테 보낸 편지를 그분은 늘 2번 쓰셨더군요. 한 번 연습하고 다시 옮겨 적으셨던 겁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요일 2시 카페 창가 이정희 66 간호사였음 손뜨개 그 아래에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잊지 말 것. 수진 씨와 저는 그 수첩을 앞에 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밀어내면서도 매일 아침 제 이름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꼭 도장 하나는 아니더군요. 저는 그걸 66에 알았습니다. 5월에 문화센터 벚꽃길에 나갔습니다. 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8회 전 그 봄하고 똑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어깨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제일 첫 통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접힌 자리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2개가 같이 오는 날이 있더군요. 발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뒤에 수진 씨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여기 계실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어머니 기일이 다음 달입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가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되는 분이 이러시더군요.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이름을 외우신 분이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넷이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문화센터 앞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8회 전에 그분과 처음 밥을 먹은 데였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큰아들이 국물을 뜨다 말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잉크가 말라 있었습니다. 새로 넣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 한 장을 폈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첫 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획이 흔들렸습니다. 그분 글씨하고 비슷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줄을 적고 접어서 과자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아직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대체 무엇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서류가 아니라 이름을 마지막까지 외워준 사람이라고요. 8회 전 그 봄에 누가 제 어깨에서 꽃잎을 떼어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손을 저는 6해 동안 딱 2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가을에는 그 손이 저를 밀어냈고 저는 2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사흘에 걸쳐 쓴 편지 한 통이 낯선 가방에서 나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밀어낸 손과 지킨 손이 같은 손이었다는 걸 저는 그 새벽에야 알았습니다. 큰아들 도연 씨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합니다. 말수가 적은 건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며느리는 김장철에 배추를 20포기씩 보냅니다. 수진 씨는 저를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그분 산소에 같이 가졌습니다. 저는 손뜨개 교실에 나갑니다. 요즘은 남한테 목도리 뜨는 법을 가르칩니다. 밥은 아직도 2공기를 짓습니다.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한 공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데워 먹으면서 저는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관계마다 이름을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부부인지 아닌지, 가족인지 남인지요. 그런데 이름을 못 붙인 자리에도 사람은 남습니다. 박명록 관계 칸을 비워둔 날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없었던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늙어가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이 지켜주지 않는 사이라도 끝까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장 하나로 서로를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날 카페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극장 쉼표였습니다.